14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자, 먼저 어림셈법 그리고 비율분석법 이거 할 건데, 자, 요거는 일단 아주 불합리한 가정을 이제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매우 불합리한 가정. 일단 얘는요, 처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분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똑같은 소득이 영원히 발생한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동일한 소득이. 여기는 8천만 원, 여기는 9천만 원. 안 돼요? 동일한 소득이 계속 발생한다고 가정해서 투자해갖고 한 해의 소득을 그냥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투자해가고 뭘 비교한다고요?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건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 소득은 여러 가지 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쭉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거, 가유순 전후. 이렇게. 가능, 가유순 어떻다고요? 전후 딱 반복하는 겁니다. 자, 먼저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및 불량부채 빼주고 기타 소득 더한 거를 뭐라고요? 유효 조소득이다. 아니면 유효 총소득. 여기서 각종 영업 경비를 빼낸 거. 요걸 뭐라고요? 이거를 순 영업소득이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요, 은행에다 납부할 원금이자 요거를요, 부채 서비스액 해줍니다.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거까지 뺀 금액을요, 세전 현금 흐름이다. 아니면 세전 현금 수지. 여기서 소득세 뺀 거를요, 세후 현금 흐름. 아니면요, 세후 현금 수지.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이제 소득들인데, 이렇게 이러한 소득들 아닙니까? 네, 요거하고 이제 투자액하고 비교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은행이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아, 들어온 돈에서 여기서 은행이 가져가죠. 그러니까 요 소득을 잘 보면 여기까지 소득, 순 영업소득까지는요, 내가 가져갈 소득과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어,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소득하고는요, 뭐하고 비교하는 게 좋냐면 총 투자액하고 비교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총 투자액이 뭐냐? 총 투자액은 요거 두 개 합친 거 있죠? 요걸 총 투자액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은행이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죠? 그러니까 요 소득 두 놈하고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 투자액은 내 돈과 은행 돈 다 섞여 있는데 그거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이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죠.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요 두 놈은요, 요 두 놈은 조소득이죠. 요 두 놈은 무슨 소득이라고요? 조소득 아닙니까? 아니면 총소득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암기할 때는요,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조수는 뭐하고 비교해요? 총투자액하고 비교하고, 그 다음에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저희는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해라. 알겠죠?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요건 지저분하니까 지울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어림셈법은요, 여기, 그래서 이거 암기할 때는요, 조순 총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그 다음에 전우치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답니다. 그래서 세전, 세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라.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 여기 집어넣으면 막 무지하게 살벌합니다. 무슨 뭐 엄청난 그 항공 우주국에서 쓰는 뭐 공식 같은데 별거 아닙니다. 자, 먼저 어림셈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재 거기 맨 아래 145페이지. 먼저 수익률법은요. 수익률법은 이렇게 1억 투자해서 2천만 원 벌 수 있다. 그러면 20%라는 얘기죠. 맞죠? 그러면 이게 수익률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익률은요,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위로 뭘 집어넣어요? 소득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얘는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은 거예요. 밑으로 소득을 집어넣고 얘는 뭐라고요? 투자액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수익률은 높아야 좋아요? 낮아야 좋아요?
높아야 좋죠. 투자액은 작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는요, 소득은 클수록 좋고 투자액은 작게 투자하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투자의 기본이 많이 투자해서 적게 버는 게 좋아요?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적게 투자 많이 버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조순 전후다. 뭔 전후라고요? 조순 전후다. 이렇게 해서 조순은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투자액과 비교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요 밑으로 이제 소득이 들어갑니다. 조소득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순영업소득이 들어가는데, 조수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총투자액 위로 올려놓으면 되겠네요. 총투자액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요 어디 갔어요? 밑으로 세전 현금 흐름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세후 현금이 들어가요. 자, 전후는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라. 얘도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하고 비교해라.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름을 붙인 다음에 얘는요, 요건 조소득 승수, 얘는요, 순소득 승수, 얘는요, 세전 현금 승수, 얘는요, 세후 현금 승수,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요걸 계산했더니 A, B, C, D가 있는데 B가 가장 작다는 얘기죠? 가장 작은 걸 선택하는 거 아닙니까? 얘는 클수록 좋고 얘는요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 선택하면 되는데 요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도 무시했고, 두 번째는요 이 방법에 따르면 B가 선택되는데 이 방법에 따르면 D가 선택될 수 있죠. 사용지표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아주 비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자, 그래도 뭐 계략적으로 결정한테 써먹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요거는 뒤집어 놓은 겁니다. 전부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요거부터 먼저 뒤집게요. 얘는 뭐가 들어가요? 순영업소득. 요거는요 세전 현금수지. 얘는요 세후 현금수지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여기다가는 총투자액을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총투자액. 그리고 여기서부터는요 지분투자액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조금만 기억하고 있으면 얘는 거꾸로 해주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지금 더 이름을 붙여볼게요. 자, 요거는요 세전 수익률. 얘는 뭐라고요? 세후 수익률. 세전 승수. 얘는요 세후 승수. 자, 요거는요 총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도 있고 은행이 가져갈 돈도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요 뭐 종합자 들어가면 딱 좋습니다. 뭐 종합. 자, 지금부터 요거는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감정평가에서는 할인율과 환원율 좀 구분하는데 여기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종합 수익률, 종합 환원율, 종합 배당률, 종합 수익률 다 똑같은 거예요. 총자본 수익률 해도 상관없습니다. 종합자본 환원 해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통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막 섞어서 하면 돼요. 되셨죠? 이게. 자, 그리고요 요거는 지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이렇게 쓸 때는 다 뭐라고요? 세전 수익률을 얘기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지분. 그리고 요거는 결국은 자본 회수기간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자본 회수기간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볼게요. 자, 10억을 투자했는데 매년 3억씩 들어오는 순영업소득이 3억이라고 치자. 3억씩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자 10억 투자하는데 몇 년 걸리나 볼게요. 일단 1년, 2년,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더 걸리죠. 3년은 더 걸리고 그 다음에 9억 회수했잖아요. 1억만 더 회수하면 되니까 4년째는 3억이다 들어오니까 3억분의 1억만 더 회수하면 되죠. 계산하면 3.33년 걸립니다. 3.33년. 자, 근데 요거는 다행히도 동일한 소득이 반복해서 발생한다고 했죠. 이럴 때는 그냥 순영업소득 3억분의 총투자액 10억 하면 곧바로 3.33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된다고요? 회수기간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요거는 그 뒤집어 놓을게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이 총투자액은 두 개 합친 거죠? 두 개 합친 거 아닙니까? 두 개 합친 거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하고 똑같댔네요. 맞죠?
A 8억이면 두 개 합친 거죠? 네. 아, 밑으로 총 투자액을 집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총 투자액이 부동산 가치가 되는 거죠? 이거 헷갈릴까봐. 가치분의 조소득이 차지한 비율, 아니 총소득이 차지한 비율,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A 총 투자액이 요거죠? 네. 이게 부동산 가치 아닙니까? 부동산 가치분의 뭐라고요? 조소득이 차지한 비율. 이거 뒤집어 놓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요거는 조소득이라는 것은 경비는 뺐어 안 뺐어요? 조소득은 경비를 여기서 빼는 거죠? 경비를 뺐어 안 뺐어요? 하나도 안 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경비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비를 하나도 안 빼놓고 이걸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갈비집이 1년에 300억씩 매출을 달성하는데 매출이 있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알고 봤더니 비용이 500씩 나간답니다. 내일 모레 문 닫을 판인데 이걸 가지고 수익률이 좋다 나쁘다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고 요거는 비율 분석법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해서 비율 분석법적으로 어떻다고요? 쫓겨났습니다. 왕따 시켰습니다. 알겠죠? 이게 총투자액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총투자액 아닙니까? 맞죠? 뒤집어 놓은 겁니다. 뒤집어 놓은 거. 이렇게.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자, 146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맨 위에 서술형 지문. 수익률법과 찾으셨나요? 승수법은 자, 투자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를 반영하지 않고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얘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해야 하네요.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나간 동안 그냥 투자액과 한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거 아닙니까? 자, 2번 볼게요. 조소득 승수분은 딱 이거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조소득 승수는 밑으로 뭐가 들어가요? 조소득. 그리고 조수는 뭐가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이렇게 해서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 조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뭐로 나눈 거라고요? 조소득 아니면요 총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세전 현금 승수는 밑으로 딱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밑으로 뭘 집어넣어요? 세전 현금 수지. 그리고 전후는 뭐하고 비교해요? 지분 투자액. 그래서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세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순소득 승수는 요거죠. 총 투자액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순 영업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그 다음에 세후 현금 흐름 승수는요. 지분 투자액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세후 현금 흐름으로 나눈 값이다. 박스째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합수익률 요걸 얘기합니다. 종합수익률은 순 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총 투자액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박스째 어떻게 하라고요? 박스째 조순 전후한 다음에 조수는 뭐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 전후는요 지분 투자. 이렇게 해서 얘는 거꾸로 해주면 돼요.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되셨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지금부터 이제 비율 분석법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비율 분석법 우리 거기 146페이지 있는데 요거 지금 한 겁니다. 자, 비율 분석법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배부 비율,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 아까 요거 아까 했어 안 했어요? 요거 했죠? 총자산 회전율. 아까 했잖아요. 부동산 가치분의 조소득이 차지한 비율. 맞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요. 자, 은행, 부동산 8억짜리 구입하면서 얼마 빌렸어요? 8억짜리 구입하면서 얼마 빌렸어요? 3억을 빌렸죠? 요거를요. 대부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 비율. 자, 그러니까 이 8억을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가격 아니면요 부동산 가치. 자, 그리고 3억을요 뭐 대출액, 융자액, 대부액 다 똑같은 겁니다. 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요걸 뭐라고요? 대부 비율. 영어로는요 LTV 해줍니다. 이따 또 한 번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대출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저당 비율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데 다만 이 부채 비율은 다른 용어입니다. 부채 비율은 자
이것분의 이거는 뭐라고요? 대부 비율인데 이것분의 이거 한 거를요 부채 비율이라는 겁니다. 지분 투자액분의 저당 투자액 이렇게 한 거를 뭐라고요? 부채 비율이다 해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은요, 요걸 순 영업소득을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겁니다. 자, 순 영업소득을 뭘로 나눈 거라고요?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눈 건데, 이거 볼게요. 순 영업소득은 예컨대 3,000원이다.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이다. 그러면 계산하면 3이죠? 3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돈 벌어서 빚 갚고 남아 안 남아요?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3이라는 얘기는요,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3배라는 얘기입니다. 3배. 근데 만약에 순 영업소득은 500원이고, 얘는 500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은 1,000원이라고 치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요? 0.5 아닙니까? 0.5는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으니까 돈 벌어서 빚도 갚는다는 얘기죠. 최소한도 1보다는 커야 투자하려고 하는 거고, 은행 입장에서도 1보다는 커야 돈 빌려주려고 하겠죠. 1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은요, 이렇게 볼게요.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이 합친 게 차지한 비율, 유효조소득분의 영업경비하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합친 게 차지한 비율인데, 아무래도 유효조소득은 커야 좋아요, 작아야 좋아요? 소득이니까 커야 좋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업 경비는 좀 작고 은행에다 갚는 돈도 작을수록 돈을 갚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그래야지 또 부동산 사업도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작을수록 가치가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작을수록 가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정리하시고 어디냐면 147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폐의 시간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이 방법에 따르면 A가 선택되는데 이 방법에 따르면 D가 선택되고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암기해 갖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 있죠? 4가지 기억하세요. 아까 우리 공부했던 할인 현금 수지분석법 3가지, 순현가법, 수익성시수법, 또 뭐가 있어요? 내부수익법,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 현가회수기간법. 아까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암기할 때는요, 그 옆에 순순의 현가 이렇게 기억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순순의 현가. 이렇게 해서 딱 4가지니까 4가지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담보인정비율 LTV는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의 비율,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액, 대출액, 대부액 다 똑같은 겁니다. 융자액의 비율이다. 2번 볼게요. 대부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부채 비율도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대부 비율이 높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리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채 비율도 자연스럽게 더 높아지는 겁니다. 똑같은 거 높아지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순 영업소득은 3,000원이고 부채 수입은 1,000원이다. 그러면 3이라는 얘기죠. 3이라는 얘기는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3배라는 얘기입니다. 3배. 세 번째 볼게요. 자, 이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맞고, 부채 감당률은 아까 1보다 커야 된다고 했죠? 예, 1보다 작으면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맞고, 채무 불이행률은요, 요걸 얘기합니다.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라든가 부채 서비스액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채무 불이행률은 유효조소득이 영업경비하고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총자산 회전율은요, 요걸 얘기합니다. 아까 요거 했죠? 요거는요, 총자산에 대한 총소득의 비율이다. 총자산에 대한 뭐의 비율이라고요? 총소득의 비율이다. 요거 뒤집어 놓은 거니까. 자, 여기 총투자액이 총자산입니다. 총자산. 아니면 부동산 가격 다 똑같은 거예요. 총투자액 다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조소득은 총소득을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은요, 투자된 총자산에 대한 조소득 아니면요 총소득의 비율이다. 맞아 틀려요? 맞고,
비율 분석법에 의한 투자에 대한 판단 시 사용지표에 따라 투자 결정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계산 문제 하나 풀 건데, 이 계산 문제는요, 이런 형태의 계산 문제 나오면 얼른 제껴야 됩니다. 어떻게 제끼라고요? 얼른 제꼈다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정리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끼세요. 그래도 제끼시고 나중에 하세요. 자, 요거 보겠습니다. 자, 먼저 총 여기 볼게요. 여기다 할게요. 자, 먼저 총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100억. 이게 얼마짜리라고요? 100억짜리인데, 자, 은행에서 빌린 저당 투자액이 60억. 그럼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40억 투자했네요. 그 다음에 그 가능조소득은 20억. 요거는 20억. 그 다음에 유효조소득은 15억. 요거는 15억. 그리고 자, 영업 경비가 주어져 있네요. 5억이 주어져 있으니까 순영업소득은 10억.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4억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세전현금으로는요 6억이 됩니다. 6억. 자, 요걸 기초로 해서 이제 계산 문제 풀어볼게요. 자, 먼저 순소득 승수. 나 머릿속에 떠올려야 됩니다. 순소득 승수는요, 밑으로 순영업소득이 들어갑니다. 순영업소득 10억. 그 다음에 조수는 뭐가 비교하라고요? 총투자액과 비교하니까 100억 올려놓아야 됩니다. 100억. 자, 그러면 10이 됩니다. 10이. 자, 두 번째는요. 자, 세전 현금 수준은 이렇게 계산이 됐네요. 6억이 계산됐네요. 6억. 자, 세 번째 부채 감당률은요. 요걸 나눈 겁니다. 요걸 나눈 거예요. 10억을 4억으로 나눈 겁니다. 10억을 4억으로 나눈 거니까 2.5가 될 겁니다. 2.5. 자, 네 번째 볼게요. 부채 비율은 이것분의 이거. 40억 분의 60억. 40억 분의 60억. 이렇게 주면 돼요. 자, 그러면 1.5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여기 잘못되어 있는데 부채 지분 배당률. 지분 어떻다고요? 배당률. 요거는 아까 한 것처럼 세전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아까 지분자 들어가면 다 뭐라고요? 세전 수익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투자액이 40억이네요.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수지 6억이 차지하는 비율이라 계산하면 0.15가 될 겁니다. 0.15 이렇게 해서 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그냥 연습만 하세요. 실전에서는 맨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찍고 나오세요. 상관없습니다. 계산 문제 다 못 맞춥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투자로는 전부 다 마무리했고 이거 지워되죠? 이거 지우겠습니다. 마무리했고 자, 지금부터 이제 금융론 공부할 겁니다. 이거 지웁니다. 자, 잠깐 주무세요. 1분만 주무세요. 아이고. 이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1분 딱 되잖아요. 그죠? 1분. 자, 지금부터 금융론을 공부할 건데, 금융이라는 것은요, 자금의 융통, 요걸 금융이라는 겁니다. 자금의 융통. 근데 융통이라는 표현, 요걸 가운데 자 따서 금융하셨는데, 융통이라는 표현 자체는 돈 빌린다 할 때 융통이라는 표현 쓰죠. 근데 빌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빌리는 거다. 그러니까 보다 정확한 표현은요, 자금의 조달, 이런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금의 어떻다고요? 조달이다. 한쪽에서는 자금을 조달해주고 다른 쪽은요, 자금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걸요, 금융이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갑이 둘이 친구입니다. 갑이 을한테 가서 친구야 나한테 좀 3천만 원만 좀 빌려줄래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얘는 3천만 원을 조달해주고 저 사람은요 3천만 원을 조달받고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요? 금융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마트에 요 롯데마트에 가서 물건 구입하게 되면 선풍기 한 대 구입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화폐를 지불해야 하네요. 지불하죠. 근데 얘는 금융은 그게 아닙니다. 재화나 서비스에 개입 없이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요걸 금융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정확한 정의는요. 화폐만의 수요 공급에 따른 독립적인 유통.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현금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요걸 뭐라고요? 금융. 재화나 서비스에 개입 없이 화폐만 왔다 갔다 하는 걸 뭐라고요? 금융이다.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갑이 을한테 가서 친구야 내가 지금 갈비집 하려고 하는데 나는 7천만 원 있다. 그래서 네가 3천만 원을 출자해달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출자라는 것은 자본금 형태로 대달라 그런 얘기도 말이 어려우니까 자, 이 동업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뭘 하자고요? 동업. 그래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누자 할 수 있죠. 네, 손해나면요 7대3까지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를요 출자한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 친척간이라든가 아니면 친구지간에는 말로만 빌려줄 수 있고 말만 출자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지나간 사람한테 이 롯데마트 앞에 가서 지나간 사람한테 3천만 원만 빌려줘요. 그럼 빌려줘요? 별 미친놈 다부기나 할 거 아닙니까? 5천만 원만 출자해달라. 날 뭐 믿고 출자합니까? 이런 경우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끼리는 최소한도 담보를 잡혀야 되고 신용도 좀 있어야 되고 그죠? 증빙도 좀 갖춰야 됩니다. 증빙. 자, 그래서 돈을 빌렸을 때는요 차용증서라는 걸 써줘야 됩니다. 예표 용지에다가 내가 3천만 원 빌렸으니까 언제까지 갚겠다. 이자는 한 달에 얼마씩 주겠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돈을 빌렸다는 형태의 증거 서류를요 차용증서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요 자, 이 지분이라는 게 지분증서를 써줘야 되는데 지분이라는 것은 소유자의 몫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소유자의 몫. 그래서 여기다가 지분증서다. 자, 나는 7천만 원, 너는 3천만 원. 둘이 이제 이익이 생기면 7대3 나누자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둘이 이제 사인 같은 거 하면 되겠네요. 이런 거를요. 소유자의 몫을 정해놓는 증거서류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요거를 유가증권의 형태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표라든가 어음 이런 것들을 유가증권이라 하는데 증권상에 화폐적인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걸 막 어음 같은 거 팔기도 합니다. 상대방한테 양도도 하고 해요. 그래서 배수한다 줍니다. 양도를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유가증권이다. 돈 빌렸을 때는요. 채권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출자받았을 때는요. 주권, 주식을 얘기합니다. 주식이라는 거를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채권은요. 이 불특정 다수인한테 돈을 빌린 다음에 이렇게 을한테 이제 돈을 예를 들어 100만 원 정도 빌린 다음에 수표처럼 생긴 양식이죠. 여기다가 이제 채권 해갖고 자, 여기에는요. 금액도 적혀 있고 만기도 적혀 있습니다. 만기에 갚겠다는 얘기예요. 이자율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빌리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불특정 다수인한테 채권을 발행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샀다는 얘기죠. 샀다는 얘기는 나한테 돈 빌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나중에 만기에 갚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함부로 발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 함부로 불특정 다수인한테 돈 빌리는 거 아닙니까? 빌렸다가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상당한 정도의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로 이제 국가라든가 지자체, 정부 투자기관 요 정도에서 발행하는 거를요 공공이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해서 공채해 줍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국가에서 보증서입니다. 누가 보증서인다고요? 국가가 보증서니까 뜯길 염려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이걸 발행할 수 있는데 이걸요 회사채 줄여서 회사 사자 써서 사채해 줍니다. 회사도 이걸 함부로 발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동네 중소기업이 이거 막 잔뜩 발행해갖고 회사 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망가면 어떻게 하고? 그죠? 그냥 함부로 발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최소한도 상장법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리고, 상장법인 하더라도 이건 불특정 다수인한테 막 돈을 빌린 겁니다. 채권 발행해서. 그러니까 함부로 발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조건이 무지하게 까다롭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얘네들은 전부 다 돈을 빌렸다는 형태의 유가증권입니다. 나중에 갚겠다는 형태의 유가증권. 그 다음에 주권은요, 주식을 얘기합니다. 어떤 회사가 딱 있는데 A라는 회사가 있는데 총 보통주를 10만 주 발행했다고 치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계좌 터서 10주를 구입했다고 치자. 그럼 이 사람은 10만 분의 10만큼 무슨 형태라고요?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배당한다. 그러면 10만 분의 10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됩니다. 그럼 만약 이 회사가 쫄딱 망했다. 그러면 지고 있는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뭘 갚아요? 빚 갚고 난 나머지를요, 자녀 재산해 주는데, 자녀 재산에 대해서 10만 분의 10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갑한테 줘야 돼요. 만약에 빚을 갚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얘한테 줄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주인이 장사가 안 되면 쫄딱 얘도 한 푼도 못 건질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지금부터 자, 돈을 빌린 다음에 자, 차용증서라든가 채권을 발행하는 이런 지금 어디 하는 거냐? 149페이지입니다. 차용증서나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의 금융을요, 부채금융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돈을 출자받으면서 지분증서라든가 주권을 발행하는 이런 형태의 금융을요, 지분금융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 그 부채금융은요, 이렇게 여기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하세요. 타인 자본을 조달한다. 무슨 자본이라고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겁니다. 남한테 돈을 빌리는 겁니다. 빌렸으면 빌린 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죠. 그래서 얘는요, 처음부터 확정된 이자를 지급한다 해줍니다. 확정된 이자. 그러니까 이게 회사라면 회사가 잘 되든 못 되든 처음부터 약속한 이자를 줘야 돼요. 원금은 당연히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 자, 자기 자본을 조달한다는 얘기는 같이 주인하자. 그냥 한솥밥 먹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자본을 조달했으니까 대가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주는데 얘는 실적을 배당한다. 실적을 배당한다. 자, 실적을 배당한다는 얘기는 실적이 있으면 배당하는 거죠. 실적이 없으면 배당할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게 회사라면 내가 이제 돈을 빌려주는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부채금융. 내가 주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형태를 뭐라 한다고요? 지분금융. 알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부채금융과 부동산과 관련된 지분금융들 쭉 알아볼게요. 여기 자주 물어보니까 정리가 좀 되셔야 됩니다. 먼저, 자, 부동산과 관련된 부채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이 우리 같은 사람한테 돈을 담보 잡고 돈 빌려줘, 안 빌려줘요? 주택담보대출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부채금융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업자들한테 건축비를 빌려줄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 건축대부 해주고, 이 건축대부의 특수한 형태 중에 사업성만 보고 빌려준 형태를 프로젝트 파이낸싱 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부동산 갖고 있는데 돈을 빌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들고 가서 직접 가서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을 수도 있지만 KB부동산 신탁 이런 데 가서 부동산을 맡기게 되면 애들이 수익증서를 줍니다. 수익 뭘요? 증권을 줍니다. 수익증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은행 가서 돈 빌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요, 신탁증서 금융이라는 겁니다. 이따가 하겠지만 유동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채권도 발행합니다. 유동화를 위한 채권들, 이걸 MBS다, ABS다 이따 할 겁니다. 일종의 다 채권들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아까 공채를 발행한다든가 사채를 발행한다든가 전부 다 돈을 빌리는 겁니다. 어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물건을 구입했는데 현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걸 줬다가 다시 뺏은 겁니다. 뺏고서 내가 3개월 있다 이자 쳐서 주겠다. 이게 바로 어음입니다. 어음. 그래서 어음도 일종의 돈 빌리는 겁니다. 이자 쳐서 나 주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전부 다 이 부채금융입니다. 그 다음에 지분금융은요, 이게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뭐 용어가 좀 생소하니까 한 번씩 다 언급할 겁니다. 요게 오늘하고 다음 주 초까지 하면 다 용어 다 한 번씩 얘기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있는데, 요거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리츠회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네들은요,
돈을 조달하면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뭘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한 형태의 대표적인 지분금융이고, 그 다음에 둘 다 요거는 조인트 벤처라든가 신디케이트는요, 이 개발업자한테 투자자 형태로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하는데, 보통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는 한 개의 금융기관이 50% 지분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조인트 벤처 해주고, 자, 신디케이트는요, 다수의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자가 막 참여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를 뭐라고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씩 언급할 거니까. 그 다음에 공모라는 것은요, 공개 모집하는 거고, 사모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증자라는 게 주식을 발행해서 새롭게 자금을 조달하는 거 있죠. 이걸요, 증자 해줍니다. 공사모에 따른 뭐라고요? 증자.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이, 이건 부동산 투자 회사하고 거의 비슷한데, 한화투자증권이 우리한테 돈을 긁어 모을 수 있어 없어요? 모아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을 배당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지분금융입니다. 주식을 무조건 발행했다고 해서 지분금융이 아니에요. 이 실적을 배당하는 형태 있죠?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실적을 배당하는 형태는 다 뭐예요? 지분금융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화투자증권이 실적이 좋으면 많이 배당해 주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배당해 주는 이런 거를요, 얘와 구분하기 위해서 나머지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 이렇게 표현합니다. 줄여서요, 부동산 펀드 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주 물어보니까 이 아래쪽을 암기하는 게 좋겠네요. 얘는 좀 많으니까. 요거 있죠? 이걸 암기한다면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자, 이 리, 조, 신, 공사모에 따른 펀드 이렇게 리조, 신, 공사모에 따른 어떻다고요? 펀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리조, 신, 공사모, 펀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얘도 아니고 쟤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가 있습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뭐 이상한 중성, 이상한 형태 있어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걸요, 메자닌 금융 해줍니다. 메자닌 금융. 자, 요거는요, 얘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 그래서 보통 메자닌이라는 표현은요, 1층과 2층 사이의 다락방 이런 것들을 메자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얘는요, 사채는 사채인데, 회사채는 회사채인데, 얘는요, 일정 기간 지나면 언제든지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주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알겠죠? 이 사채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를요, 전환사채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자,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새롭게 발행한다면 기존 주주가 주식 비율에 따라 우선해서 인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요거를요, 신주 인수권이라 하는데, 얘는요, 사채는 사채인데 어디 갔어요? 얘는요,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사채지만 이 주식을 발행하는 순간 뭐가 될 수 있어요? 주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형태를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알겠죠? 신주 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사채. 그리고 후순위 채권은 회사가 쫄딱 망했다 그러면 먼저 빚을 먼저 갚아야 됩니다. 빚을 먼저 갚고 주식 갖고 있는 자한테 나눠줘야 돼요. 나머지를. 알겠죠? 근데 후순위 채권은 회사가 쫄딱 망하면 얘들 먼저 갚고 얘는 나중에 갚습니다. 어떻게 후순위 채권은 뭐라고요? 나중에 갚아요. 그럼 만약에 빚을 갚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얘 가져갈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다 갚고 남는 게 하나도 없으면 주주는 가져갈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거와 거의 비슷하네요. 그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주식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얘도. 그래서 이걸요, 후순위 채권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요, 지금부터 149페이지인데 제 부채금융과 관련돼서 공부할 내용은 한 4가지 정도 되고, 중요한 내용은 얘는 1가지 정도 됩니다. 부채금융은 돈을 빌려주는 형태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은행이 빌려줄 때 그냥 빌려줘요? 어떤 법칙을 정해서 빌려줘요? 여기서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해서 빌려줍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자를 받아내는 방식은요,
고정금리 제도가 있고 뭐가 있어요? 변동금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을 때 1억을 빌려주면서 만기 한꺼번에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쪼개서 갚아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대출금 갚아 나가는 방식. 그 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1억 빌려줬다. 그러면 이 30년 동안 받기로 했는데 당장 돈이 필요한 필요해? 필요하면 이 채권을 누구한테 팔 수가 있습니다. 팔으면 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면 이 돈 가지고 또다시 운용할 수 있어 없어요? 이걸 유동화 시킨다 해줍니다. 유동화. 그래서 대출채권의 유동화 제도도 정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분금융과 관련돼서는 부동산 투자회사 이 제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꼭 나오니까 이거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는 별도로 정리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간당간당 얘기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이제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요 5가지 있죠? 5가지가 중심이 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요 부수적인 내용입니다. 자, 잠깐만 177페이지 잠깐 볼게요. 원래 이제 이 문제가 이게 한 2, 3년에 한 번 꼭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그 기출문제를 이렇게 통째로 실어놓지 않기 때문에 어디냐면요 177페이지 찾으셨나요? 자 1번 볼게요. 1번 부동산 투자회사와 조인트 벤처 이거는요 자금 조달 방법 중에 지분금융에 해당된다. 맞아 틀려? 맞습니다. 그리고 리조신 공사모 펀드에 있으니까 2번 볼게요. 자금의 조달 방법 중에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거는요 무슨 금융이라고요? 지분금융이다. 이것도 조인트 벤처에 있으니까 리조신 공사모 펀드에 있으니까 무슨 금융이라고요? 지분금융이다. 정리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공부하기 전에 잠깐요 다시 자 일단 시간이 어중간하니까 이 간단간단히 이제 아까 이제 중요한 내용 하기 전에 상식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한 다음에 진행할게요. 그냥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